네, 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클래식에서 만났을 때 월드컵 이제 우리 A매치 하면서 좀 많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에 좀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 해외에서도 월드컵 본선 진출팀이 속속들이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최국 카타르 포함해서 13팀이잖아요. 이 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한 또 모티브 중에 하나가 월드컵 예선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이제 다음 또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또 해외 언론들에서 13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순서는 어떠냐? 이른바 뭐 파워 랭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럴 때 보면은 그래서 진출한 나라들의 지금 어떤 현재 전력 순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월드컵 1년 앞둔 상태에서 지금 외국의 기사나 칼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뭐 진출한 나라들 중심으로 한번 원투펀치에서도 현재 이들이 어디쯤 와 있고 이들의 대체적인 어떤 전력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한번 오늘 레드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팀을 좀 보고 싶습니다. 10팀 경쟁 끝에요. 지금 10개 중 1위 10팀이 확정이 됐거든요. 스위스가 이탈리아를 잡았고요. 세르비아가 포르투갈을 잡았고 크로아티아가 러시아를 잡았고 스페인이 스웨덴을 잡으면서 이 치열한 경합에서 살아남으면서 본선을 확정지었는데 저는 스위스가 이탈리아 잡고 세르비아가 포르투갈을 잡은 게 굉장히 이변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이변은 아니지만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분명히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뭐 이변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그 4개 조 같은 경우가 정말 아주 최후의 순간까지 1, 2등이 각축을 벌여서 한 팀은 웃게 되고 한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이제 지옥문을 열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세르비아가 정말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잡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일단 먼저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이탈리아가 그 다음 북아일랜드전을 이기질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스위스는 불가리아였죠. 이제 네. 대승을 거둠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스위스가 최종적으로 웃게 됐고 크로아티아가 막판에 정말 러시아를 자책골에 힘입어서 잡으면서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스웨덴도 뭐 조별 예선 내내 그냥 아주 각축을 했었는데 막판에 스웨덴이 실족이 조금 이어지면서 스페인이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가운데 두 팀이 또 마지막 경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스페인이 스웨덴을 극복을 잘 해냈죠. 그래서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그 4개 조가 굉장히 막판까지도 치열했던 조들입니다. 아, 이렇게 본다면 밀린 팀들 이제 플레이오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올라간 10개 팀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지를 보고 싶은데 먼저 독일을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요즘 가장 기분 좋은 팀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르헤브 감독 말기에 비하면 독일에 대한 평가도 지금 많이 다시 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독일 축구가 2018년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패배한 이후에 몇 년간 조금 표류를 한 거는 맞거든요. 르헤브 감독 말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축구는 쉽사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저는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이 지금 실제로 또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독일이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양질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인 결과 지금 그렇죠. 뭐 좋은 감독 어디 있어 그러면은 독일 감독들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독일 감독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지도자 육성과 더불어서 유소년 시스템 육성에 또 엄청난 투자를 독일이 한 20년 동안 지금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좋은 지도자들도 지금 넘쳐나는 그 그룹이 존재하고 계속 또 젊은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사실 뭐 르헤브 감독 말기에 사실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여러 가지 고집들 뭐 또 일종의 약간 또 의리 축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되면서 사실 안 좋아졌던 건 사실이지만 독일은 쉽사리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한지 플릭 감독,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른바 6관왕을 거머쥐었던 플릭 감독이 들어서자마자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플릭 감독 부임 이후에 물론 이제 뭐 다 강팀들을 상대한 건 아니지만 아주 큰 스코어 차로 계속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7연승을 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감독 부임 이후 직후에 거둔 연승으로서는 지금 최다 기록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지 플릭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뭐 리로이 사네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키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위치 조정도 그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요나스 호프만이라는 이제 분데스리가 팬들은 아주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정말 여러 가지 플레이에서 아주 성실하면서도 기량도 좋은 선수가 있는데 이 베테랑 선수를 지금 윙어 같은 윙백으로 기용을 하면서 또 최근에 상당한 또 성공을 보고 있죠. 여기에 이제 또 어린 선수들 계속해서 이제 독일에서 튀어나온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라든가 네. 카림 아데예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뭐 은메차 선수, 라움 선수 이런 또 신진급 선수들을 요즘 또 잘 등용을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게 지금 플릭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근자에 조금 평가가 내려가서 지난번 유로 때만 해도 이번 유로는 독일은 우승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 11월에 벌어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독일은 다시 한번 좋은 대접을 받을 체리가 지금 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신기한 걸 좀 발견을 했는데 감독이 새로 바뀐 팀들이 본선에 진출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세르비아가 그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독일까지 포함시켜야죠. 한지 플릭 감독이 이제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루이 반할 감독이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노장이 된 반할 감독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제 커리어 황혼기의 마지막 큰 여정에 나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스위스 축구에서 야킨 브라더스가 유명했는데 그 야킨 브라더스의 일원인 무라트 야킨 예전에 이제 수비수 보던 야킨 선수가 지금 스위스의 지휘봉을 새로 잡아서 이번에 이탈리아를 제치는 또 쾌거를 이루고 네. 했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감독이 조금 이전에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세르비아도 이제 새로운 감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세르비아 축구의 전설 오브 전설인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서 세르비아 역시도 아까 그 포르투갈 제쳤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제친 스위스나 지금 포르투갈을 제친 세르비아는 사실은 감독이 지휘봉 잡은 지 얼마 되지 안 않았어요. 됐는데 상당히 페이스가 좋고 결론적으로도 아주 뭐 이변적인 쾌거를 또 이룩한 그런 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세 팀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 팀 한 팀 좀 깊게 알아볼까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뼈대는 뭐 프랑크 데브루 감독이 있을 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바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서 지금 7경기를 했는데 네. 7경기에서 5승 2무니까 괜찮죠. 네. 물론 역시 이제 조별 그 지역 예선에는 뭐 약팀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5승 2무면은 나쁘지 않은데 해가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네덜란드는 일단 중심 선수들의 역량은 상당히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반다이크 선수가 있고 또 옆에는 덜리우트 선수가 있고 앞쪽에는 프랭키 데용 선수가 있고 맨 앞쪽에 이제 거의 지금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멤피스 데파이 선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제 데파이 선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데파이 선수가 2021년 통틀어서 전 세계 A매치를 했던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가장 A매치 골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소문난 얘기는 아닌데 데파이 선수가 2021년에 A매치 17골을 터뜨렸어요. 요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인데 이 케인 선수는 최근에 그 알바니아 산 마리노 2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는 바람에 사실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원래는 9골이었다가 케인이 16골이 됐는데 데파이의 17골에는 한 골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데파이 선수 아래에 케인 선수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벤제마, 메시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있으니까 데파이 선수가 얼마나 올해 A매치 골을 많이 넣는지를 알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가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간간이 전체적인 팀의 집중도라든가 조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기들이 약간 나와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노르웨이를 꼭 이겨야만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전에 몬테네그로전에서 막판에 이제 2골을 얻어맞으면서 사실은 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도 막판에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게 또 4골을 허용하면서 졌던 경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는 선수들이 다들 제 몫을 충실히 하고 좋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만할의 네덜란드도 월드컵에서 좀 기대가 될 정도로 무서울 수도 있는데 다만 유로에서도 그랬고 뭐 월드컵 예선에서도 군데군데 그런 경기가 나타났던 것처럼
약간 이 팀은 기복이 있고 순간적인 느슨함이라든가 약간 실책성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기복 없이 좋은 쪽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바날 감독의 황혼기가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가끔씩 안 좋은 경기들이 있다. 그런 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나타나느냐가 이제 네덜란드의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기복의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요. 스위스는요? 스위스는 최근 이제 역시 7경기 이 7년간 팀을 지도했던 페트코비치 감독이 물러나고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 7경기에서 최근에 4승 3무니까 괜찮죠. 네. 무승부가 좀 있지만 근데 스위스가 원래 캐릭터가 무승부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이죠. 이 팀은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화끈하다기보다는 쉽게 지지 않는 끈질김 그런 게 사실은 지난 유로에서도 프랑스를 16강에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제쳤고 그 다음에 8강에서도 스페인과 또 승부차기 승부를 했던 게 이제 스위스 아닙니까? 상대팀이 제일 싫어하는 팀이죠. 특히 이 힘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스위스가 이 중원이 아주 탄탄해요. 중원에 자카리아 선수와 프로일러 선수가 존재하는데 이 중원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함이 있는 중원이라는 생각이고 또 수비진의 전체적인 어떤 끈질긴 조직력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샤츠리 선수라든가 가브라노비치 선수 같은 30줄에 접어든 공격 자원들에게 조금 의존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위스의 월드컵에서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희망은 짤츠부르크의 노아 오카포라는 선수가 지금 신성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성은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좀 유명해서 사실 짤츠부르크가 영입을 했던 선수인데 이 노아 오카포 선수가 지금 클럽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제 궤도에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오카포 선수가 내년 월드컵에서 재기량을 발휘한다면 스위스에서 정말 좀 팬들이 원했던 파괴력이랄지 창의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 줄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오카포 선수의 지금 가세는 스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생각이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브렐 엠볼로 선수가 네. 폼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 또 부상을 당하고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부상에 조금 취약한 면이 엠볼로 선수에게 있는데 이 엠볼로 선수가 이제 내년 월드컵쯤 되면은 어떤 폼으로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부상을 또 어떻게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스위스에게는 관건이 되지만 어찌됐건 스위스도 역시 월드컵에서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네.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3월부터 8승 3무 1패를 했고요. 9월부터는 특히 7경기에서 6승 1무를 했어요. 네. 이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이 세르비아는 내년쯤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그 피오렌티나의 두시안 블라호비치라는 공격수가 있거든요. 이 블라호비치 선수가 점점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내년쯤 되면은 정말 유럽 축구의 대표적인 또 공격수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레벨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라호비치 선수가 있고 여기에 두산 타디치 선수가 또 있죠. 네네. 네, 타디치 선수는 정말 제가 여전히 잘하는 베테랑 플레이메이커라고 지난번에도 뭐 다른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타디치가 뒤를 바치고 블라호비치가 앞에 존재하는 이 세르비아가 분명히 이 타디치 선수의 폼이 내년 정도까지 버텨만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블라호비치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르비아도 분명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와, 네덜란드, 스위스, 세르비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난 7경기 동안 단 한 번의 패도 3팀 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이고 무서운 팀들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또 덴마크 역시도 지금 유로 2020에 이어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또. 덴마크는 당연히 만만치가 않죠.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 유로에서 쓰러질 때 네. 정말로 전 지구촌 사람들이 에릭센 선수의 쾌유를 바라는 맞아요. 정말 그 마음 하나 아니었습니까? 특히 그 에릭센 선수가 덴마크에서 차지하던 비중으로 봤을 때 유로 잘 치를 수 있을까가 사실 그때 또 다른 이유로 걱정이 맞아요. 됐었는데 그 에릭센에게 정말 좋은 성적을 바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탄탄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월드컵 지역 예선까지도 유로 4강의 그 돌풍을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덴마크가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를 했는데 네.
요 1패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선행을 확정짓고 나서 마지막 경기는 뭐 좀 제대로 좀 덜 해도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에게 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경기는 6전 전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로에서의 돌풍이 월드컵 지역 예선 과정에서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것이 내년 본선에서도 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지금 하나도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덴마크가 그렇게 또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는 이미 지금 수비 조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잘 아시는 그 시몬 키에르 선수라든가 뭐 크리스텐센 선수, 베스토고르 선수 이런 선수들로 이어지는 여기에 뭐 윙백인 말레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로 이어지는 지금 수비 라인이 일단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 여기에 요즘은 이제 부상이 있지만 미켈 담스고르 같은 또 창의성을 지닌 신진급 선수가 있거든요. 담스고르 선수는 이미 뭐 덴마크에서는 지금 에릭센 선수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수로 이미 올라서 있고 담스고르 선수가 지금 부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년 본선까지 이게 뭐 이어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본선에 이제 담스고르 선수가 어떤 폼으로 오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담스고르는 덴마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명 주목해 봐야 될 선수가 지금 볼로냐의 윙어로서 점점 올라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스코우 올센이라는 좀 긴 이름인데 네. 이 안드레아스 스코우 올센 선수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또 덴마크에는 상당히 조금 더 힘을 불어넣는 윙어로서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부상으로 최근에 계속 못 뛰어왔던 예를 들어 뭐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덴마크의 단단함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지금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덴마크의 돌풍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덴마크는 아까 뭐 스위스나 세르비아도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그 팀들 이상으로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 지금으로서는 덴마크라는 생각입니다. 그 팀들 이상으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덴마크를 설명해 주시면서 뭐 그 이상인 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프랑스, 잉글랜드, 뭐 스페인, 벨기에 여전히 강하거든요 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팀들은 월드컵 내년 개막 이전에 또 많은 언론에서 우승 후보군에 또 포함시킬 팀이죠. 그렇죠. 프랑스는 여전히 멤버는 최강인 것 같아요. 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1군, 2군, 3군, 4군, 한 5군까지 그려도 오 이런 선수들이 다 프랑스 선수들이야 할 정도로 여전히 풍부한 멤버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최대 강점은 잉글랜드와 굉장히 유사한 대목인데요. 선수들이 젊어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물론 이제 노장 벤제마 선수가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벤제마 선수는 분명히 이제 내년쯤 되면은 더 좀 노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이 벤제마 선수가 워낙에 스피드나 이런 거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도 저는 지금 정도 퀄리티를 유지한다면 잘 버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벤제마라든가 캉테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30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수진은 상당히 젊죠. 은바페 선수가 뭐 이제 20대 초반 선수 아닙니까? 은바페 선수를 위시해서 그 젊은 선수들이 계속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 뭐 중원에 또 새로운 아주 프랑스의 중요한 선수로 이제 떠오를 것이 분명한 추아메니 같은 네. 모나코에서 뛰는 추아메니 선수 등등을 비롯해서 연령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정년기에 있는 선수들이 많고 점점 올라오는 신진급 선수들의 퀄리티가 또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잉글랜드와 더불어서 내년 월드컵이 됐을 때 본선이 왔을 때 나이 걱정을 가장 좀 할 필요가 없는 팀이 프랑스 아니냐. 게다가 선수의 어떤 층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잉글랜드보다도 프랑스 쪽에 오히려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여전히 강하다. 다만 이제 디디에 데시앙 감독이 과연 이 선수단이 갖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공격적인 포텐셜을 풀 포텐셜로 터트릴 수 있는가? 거기가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이 데시앙 감독도 그렇고 요거는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마찬가지고 두 감독이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안전제일주의. 네. 안전제일주의, 네. 안전지향적 운영을 하거든요. 두 감독 모두가. 그런데 어떤 경기들에서는 그게 약간 과도한 소극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적극성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좀 소극적인 면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것이 잉글랜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두 팀이 갖고 있는
공격 재능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으로 네네.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프랑스도 그렇고 아주 잉글랜드까지 뭐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팀은 굉장히 절정기에 치닫고 있는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노장 아닌 적정한 연령의 선수들이 가장 많은 두 팀이에요. 그런 부분만 잘 극복을 한다면 프랑스 잉글랜드를 우승 후보로 꼽지 않는 평론가가 있다면은 그 평론가가 좀 이상한 거겠죠. 네. 잉글랜드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 올해 마지막 그 산마리노 전까지 2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을 했어요. 네. 여기서 16승 4무를 했거든요. 무려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승 후보죠. 이 정도를 쭉 해왔는데. 그런데 이 20경기 잉글랜드의 연속 무패가 잉글랜드 역사상 기록과 타이 기록입니다. 국가대표팀에. 잉글랜드가 20경기 연속 무패를 대표팀이 기록한 게 이거 놀라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90년에서 1896년까지 요때 20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타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 1890년에서 96년 1900 아닙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축구를 참 오래 했구나. 네. 종가가 맞구나. 자, 그렇다면 또 벨기에는 또 어떻다고 볼 수 있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팀과는 가장 반대의 팀이죠. 에이징 팀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팀. 지금 뭐 30줄에 있는 선수들만 하더라도 베르통원, 보야타, 알더베이럴트, 메니에, 비첼, 메르텐스, 에덴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다 30줄이고요. 아자르 선수는 물론 폼 자체도 아주 좋았을 때와 지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도 이제 30줄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벨기에가 그 좋다고 할 수 있었던 골든 제너레이션 황금 세대. 이 황금 세대가 이제는 다 내년 11월쯤 되면은 이 선수들이 나이를 더 먹어요. 한 살 더 먹죠. 네, 그래서 벨기에는 잉글랜드, 프랑스와는 완전히 반대 개념에서 사실은 선수들의 연령적인 문제를 조금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 했었잖아요. 거기서 프랑스에게도 지고 이탈리아에게도 졌어요. 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벨기에가 과연 정말 비슷한 우승 후보급 강팀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또 조금 물음표가 쳐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노세냐 노련남이냐 요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벨기에의 황금 세대가 뭔가를 좀 트로피를 이루고 하고서 이제 퇴장하기를 바라시는 지구촌 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연 이 팀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약간은 의구심이 있다. 스페인은 어떻게 보세요? 스페인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스페인 리그도 중계하고 있고 스페인 대표팀 경기도 최근에 많이 했었지만 선수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름값이 좀 떨어져 있죠. 그렇죠. 리그도 그렇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로에서도 그랬고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그랬고 이탈리아 같은 강호와 붙었을 때 경기력적으로는 오히려 누가 봐도 스페인이 더 우위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기에서 이제 어떤 경기는 아깝게 지기도 하고 어떤 경기는 또 극복을 해서 이기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제 스페인의 문제는 득점원이 이제 여하이 해결이 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강팀들과도 많이 경기를 했었는데 근년에 스페인이 경기력적으로는 계속 괜찮고 우리의 생각보다 걱정할 팀이 아니네. 역시 스페인은 자원이 좋고 지금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자원들의 강점 쪽을 잘 살려주고 있는 데다가 또 뭐 파블로 가비 같은 선수를 또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활용을 했고 또 라울 데 토마스 같은 선수는 신예라기보다는 약간 중고 신인 같은 느낌인데 이런 선수도 데려와서 지금 잘 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니케 감독이 선수들에게 맞추는 그 전술도 지금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는 데다가 일단 경기력적으로 보기가 꽤 좋아요. 네. 그래서 은근히 스페인이 사람들은 지금 스페인의 멤버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 최상위 우승 후보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요즘 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스페인이 굉장히 잘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괜찮은 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크로아티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지난 월드컵에 또 준우승 팀이었기 때문에 그 또 기운은 무시 못하거든요. 이제 평가를 조금 짜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벨기에와 조금 비슷하죠. 이른바 에이징 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팀인데 지금 최근
유로 이후에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니까 성적 자체는 좋고 마지막에 또 러시아를 경기력적으로도 상당히 압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책골 얻어내면서 러시아와의 이제 순위를 뒤집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 페리시치, 크라마리치 여기에 또 수비 쪽에 로브렌 선수라든가 데마고이 비다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작지가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은 에이스 아직도 누구냐 그럼 모드리치거든요. 근데 모드리치 선수가 내년 이맘때 어느 정도의 또 체력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빡빡한 그 토너먼트의 연이은 일정들을 과연 이 크로아티아에 나이 들어가는 선수들이 얼만큼 버텨줄런지는 다소간 좀 의문점이 있죠. 1년 후에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킨다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번 2018년 때의 러시아에서의 파란보다도 조금은 이번에는 조금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크로아티아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벨기에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선수들의 어떤 정년기로 봤을 때 좀 비슷한 과고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선수들의 과고. 역시 정년기로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팀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남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가장 먼저 여유 있게 들어갔고요. 뒤에서 아르헨티나가 본선행을 또 직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팀들 현상을 좀 파악하자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올해 단 1패만을 기록했어요. 네. 근데 그 1패가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게 1패를 한 거라서 사실은 개최국이었는데 트로피를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로서는 사실 뼈아픈 1패인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올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낸 건 사실이고 남미에서는 또 가장 여유 있게 아주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통과하면서 이제 확정을 지은 팀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팀인 거는 틀림없고요. 여기에 이제 브라질에게 좋은 일은 그 리옹의 파케타 선수라든가 네. 레알 마드리드의 이 레알 팬들이 좋아하시는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꾸준히 폼이 좋거든요. 비니시우스 선수는 이제는 대표팀에 와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클럽에서는 날아다니고 있고 대표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라는 선수도 또 네. 가세가 됐고 이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으로도 아주 좋은 플레이 그리고 브라질에 와서도 저런 선수가 왜 여태까지 눈에 덜 띄었지 이럴 정도로 리즈의 그 하피냐 선수의 능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 젊은 선수들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아약스의 안토니 선수. 네. 이런 재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브라질의 어떤 공수 밸런스, 안정성, 브라질이 강팀인 건 맞는데 다만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네이마르 선수가 정말 월드컵 때가 딱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될 수 있느냐. 네이마르면은 브라질의 누가 뭐래도 에이스이자 주 득점원 역할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해줄 필요도 있는 선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어도 네이마르에 대한 어느 정도 의존도가 있거든요, 브라질이. 그래서 네이마르 선수 컨디션은 정말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피르미누랄지 제수스 선수랄지 아니면 가브리엘 바르보사 선수랄지 아니면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득점에 조금 가세해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월드컵 본선에서 이제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브라질이 정말 원하는 만큼 좀 안정적인 득점포를 가져가 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조금은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브라질이 지금 다른 모든 남미 팀들과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타대륙 팀들과의 경기를 최근에 너무 좀 안 해봤어요.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타대륙 팀과 한 경기가 뭐였냐면은 2019년 연말에 대한민국과 했던 경기입니다. 네. 브라질이 이겼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남미 팀과만 경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강호들과 붙었을 때 어떠냐, 요 부분이 브라질로서도 최근에 조금 경험 부족은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 요거는 그런데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그래요. 똑같죠. 네,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그 2019년에 독일이라든가 멕시코와 이제 평가전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남미 팀끼리만 했어요. 네. 코파 아메리카, 월드컵 지역 예선 등등 그리고 심지어 뭐 친선 경기를 해도 남미끼리 하고 막 그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탈남미를 했을 때, 그러니까 타대륙의 강호와 실전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과거 같으면 이제 평가전을 많이 해서 검증이 좀 되곤 하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검증된 바가 좀 네.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뭐 지금 그런 거의 부분은 있어요. 2년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면 3년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르헨티나가 27경기 연속 무패 중이에요. 17승 10무. 근데 요 기록은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 역사상 뭐 최고는 아닙니다. 잉글랜드는 그 최고와 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지만 아르헨티나는 91년부터 93년까지 31경기 연속 무패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의 그 리오넬 스칼로니의 아르헨티나도 별로 소문나지 않고 27경기나 무패를 했다. 다만 그런데 가시적으로 딱 봐도 무승부가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르헨티나 요즘 하는 거 보면 약간 그 유럽으로 따지면 스위스 같은 필이 좀 있어요. 네, 지지 않는 경기. 잘 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떠한 팀과에도 뭐 쉽게 못 이기는 경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르헨티나로서는 오히려 조금 바람직한 모드에 지금 접어든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 선수를 어떻게 최대한 그래도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 막무가내로 의존하는 그런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메시 선수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잘할까? 이게 굉장한 화두였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최근에 스칼로니 감독의 팀 운영과 그 전술적 스타일이 그거를 어느 정도 여태까지의 감독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잘 해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메시 선수의 여러 가지 부담을 최선으로 조금 줄여주면서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를 이전보다 향상을 시켜서 어떻게든 예를 들어 한 골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건져내는, 뭔가 약간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이름값 높은 공격수만 막 질비하고 결국에는 다른데 밸런스가 숭숭 뚫려가지고 뭐 좋은 성적이 안 나고 이랬던 세월이 사실 메시 선수를 보유하고도 굉장히 긴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약간 실리 축구 색깔이 조금 강해지면서 메시에게도 무작정 모든 걸 다 의존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로드리고 데폴 같은 중원에 있는 미드필드가 또 상당한 또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 가면 예를 들어 뭐 로셀소라든가 제 몫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또 디마리아라든가 이런 선수들까지 전체적으로 메시 선수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적인 약점을 최대한 커버를 하면서 메시 선수에게 막무가내로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의 스칼로니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근자의 아르헨티나 감독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스칼로니 감독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이제 하면서 점점 이게 답을 찾아간 거죠. 바로 그래요. 최적점을 이제 찾아간 건데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예전보다는 밸런스가 있고 끈질긴 팀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제 유럽의 강호들이랑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반대로 유럽 팀들하고 좀 많이 겨뤄봤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개최국 카타르예요. 카타르가 좀 한 의원님이 좀 많이 말씀하시면서 무시할 팀이 아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팀은 아닌데 요즘 기록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처참해요. 네.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무시할 팀이 아니죠. 지난번에 그 차비 감독 알사드 맞아요.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선수들이 지금 카타르 주력이거든요. 거의 다 주전급 멤버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좋은 평가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중미 골드컵에도 참여해서 또 북중미 팀들과도 겨뤘고, 이후에는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그러니까 그 조가 뭐냐면 포르투갈과 세르비아가 있던 바로 그 조입니다. 그 조에 마치 포함이 된 것처럼 계속 그 조에서 노는 팀과 네. 계속 평가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가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팀은 그 A매치 기간에 항상 노는 팀들이 생기거든요. 그 팀들과 카타르가 계속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최국보다도 사실 평가전은 잘 보낸 거죠. 담금질을 잘한 거죠. 네, 북중미 팀들과 많은 경기하고 또 유럽 팀들과도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포르투갈, 뭐 세르비아 이런 팀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좋은 건데 최근에 8경기에서 2무 6패를 했어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와만 2무고 나머지 미국, 세르비아, 그러니까 골드컵 준결승전에서 미국에게 진 것까지 포함해서 미국, 세르비아, 포르투갈 2번, 아일랜드, 또 세르비아 2번. 이 팀들에게는 대부분
대량 실점을 하면서 졌습니다. 아직까지 강호들하고 상대하기엔 좀 모자라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많이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카타르가 만약에 유럽 예선 A조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세르비아, 포르투갈은 물론이거니와 아일랜드도 넘기 어렵다. 못 올라오죠. 네, 올라오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아주 거리가 먼 그 정도밖에 카타르가 지금 보여주질 못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전 내용을 좀 보면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아시아존에서는 다 응징을 안 당할 수 있는데 이 유럽 팀하고 막상 붙었을 때 막 어설픈 수비 진영에서의 막 볼 키핑 미스, 패스 미스 이런 게 나오면 유럽 팀들에겐 다 응징을 당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카타르가 물론 개최국 프리미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행보를 봤을 때는 유럽의 강팀은 물론이고 한 중위권 정도 팀들에게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개최국으로서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조금 근심이 될 정도의 최근의 행보다 이렇게 카타르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3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할 이게 가장 여기 레드에서 오늘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우리가 쭉 원투펀치에서 얘기를 13팀에 대해서 해봤지만 또 한준효 위원님이 특화되어 있는 게 해외 칼럼들, 이런 해외 평론가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외국은 또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가 좀 궁금한데 파워랭킹 좀 나왔나요? 파워랭킹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제가 흥미로운 거 한 4개만 뽑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디언의 마틴 로렌스라는 이제 오래도록 칼럼 쓴 분이에요. 가디언의 마틴 로렌스가 우승 후보 톱10을 최근에 쓴 기사가 있어요. 톱10. 톱10. 여기에는 일부 플레이오프로 인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팀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1위부터 브라질,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는 아직 확정 아닙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가디언의 마틴 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골닷컴 인터내셔널의 톰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파워랭킹 톱 20이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1위는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브라질이 5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그런 조금 미지수인 부분 그런 거를 아마 이 염두에 두지 마스턴이라는 사람은 염두에 많이 둔 것 같고 브라질 다음엔 벨기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 두 팀은 물론 확정 아니고요. 미국 북중미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은 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네갈 아프리카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스위스 멕시코 이집트 세르비아 캐나다, 카타르. 그런데 요 파워랭킹 톱 20은 뒤쪽에 저 캐나다, 카타르로 가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긴 해요. 아니 캐나다, 카타르 넣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럼 못 넣을까요? 이란은 못 넣을까요? 뭐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캐나다, 카타르는 그냥 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분이 미국 분인가? 그 미국도 너무 높은 위치에 지금 한 10까지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11등이네요. 이분 기준에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CBS 스포츠의 제임스 벤지라는 분, 이분도 파워랭킹 톱 20, CBS는 저 미국 방송국이죠. 톱 20을 했는데 여기서는 1위가 브라질, 그 다음이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3등이고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알제리가 뭐 슬리마니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그러다가 미국이 또 나오네요. 너무 미국 편향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다음이 세네갈, 세르비아, 에콰도르. 그런데 에콰도르가 지금 유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아직은 모릅니다. 남미는 남은 또 경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 멕시코, 이란 그리고 카타르. 카타르 왜 자꾸 듣는 거야? 아니 물론 지금 올라가는 게 확정이 돼 있는 팀이니까 확정이 안 돼 있는 팀들보다는 현재로서는 뭐 높을 수 있죠. 높은 확률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자꾸 20등에 넣어주지? 이분도 카타르에서는 신뢰도가 좀 확 떨어지고 어찌됐건 이분 것도 한 10등까지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여기서도 포르투갈이 11등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도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 암브로스라고 요분은 이제 잉글랜드
관련 칼럼 비롯해서 여러 매체 칼럼을 좀 이분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원풋볼이라는 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선 확정된 13팀만 파워랭킹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네네. 팀들만. 브라질,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덴마크, 스위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카타르. 그러니까 이분은 카타르 들어간 거를 신뢰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이분은 13팀만 올라간 13팀의 순위이기 때문에 카타르 13등에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앞쪽이 조금 흥미로운데 이분은 독일의 근자에 안 좋았던 모습을 너무 강하게 각인하시는 거 아닌가. 독일이 상당히 좀 낮은 순위에 네네.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평균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이 평균적으로는 탑 티어가 아니냐 이른바. 우승 경쟁을 한다. 가장 예를 들어 뭐 3강을 꼽아라 한다면 삼총사를 꼽아라 한다면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삼총사가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이걸 뭐 점수화 시켜가지고 제가 내본 건 아닌데 여러분께서 혹시 흥미로우시면 10팀에서만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1등에는 10점, 2등에는 9점 이런 식으로 줘서 한번 평균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상 그 다음 티어가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나머지는 또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벨기에라든가 뭐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 뭐 이런 팀들이 있고 올라온다면 역시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사실은 좀 더 높은 티어로 올 수도 있는 팀들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올라온다면이죠. 이렇게 랭킹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본선 진출이 32팀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쯤에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선 진출한 13개 팀을 좀 얘기를 깊게 해봤어요. 아직까지 뭐 13개 팀 이외에 19팀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팀이 올라갈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월드컵이 진행되는 뭐 내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갈 예정이니까 또 원투펀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